오늘 중2죠? 예비 중3 네, 그 설명회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부 학원이라 중학교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기회는 사실은 중3 한 여름부터 하는데 요번에 입시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건 알고 계시죠?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아세요? 뭐가 뭔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제 함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뭐 약간 그 오버하자면 혁명 같은 변화인데 대학 입시가 기존에 그 공부했던 과정하고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올 겨울부터는 뭘 해야죠. 그렇죠? 지금도 뭔가 하고 있으시겠지만 올 겨울부터는 이제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대입학원이에요. 대입학원이라서 고1, 고2, 고3이 주축이고 중학생들은 지금 중3은 뭐 많죠. 버글버글한데 중2 아이들은 이제 몇 명 안 돼요. 중2 이제 뽑아야죠. 뽑는데 이제 많이는 못하고 좀 일단 저희 학원에는 뭐라 그럴까요? 중등 수업을 하는 중등 강사가 없어요. 다 고등부 선생님들이라서 중등반을 뭐 쫙 펼쳐갖고 중학교 내신다고 이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뭐 교실도 없고 딱 정해진 학생들 뽑아서 이제 예비고1 내년 봄이 되면 예비고1이 되겠죠, 얘네들이. 지금은 이제 예비고1이라는 명칭을 쓰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현 중2 아이들 입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까,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학 입시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 주체들이 있어요. 정부가 있고, 교육부죠. 교육부가 있고, 대학이 있고,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소비자들, 학생, 학부모가 있죠. 근데 다들 생각이 달라요. 다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를 오래 하다 보면 그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한 20년 동안 했어요. 원서를 써서 직접 대학을 합격시키는 일을 쭉 하다 보면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뭐 대학 입시 요강은 매년 바뀌고요. 그럼 이제 이게 흐름이 보여요. 이렇게 이래서 바꾸는구나, 이래서 바꾸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입시 개편안을 내놓은 이제 교육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크게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대입 제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어요. 이거는 뭐 제가 뭐 현재 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걸 떠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어요. 가능하면 좀 안 건드리려고 하는, 왜냐면 괜히 건드려도 욕먹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큰 이렇게 변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거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치르는 대입까지의 과정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려는, 그리고 이제 그걸 대폭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완하려는 그런 게 보이죠. 그게 이제 정부의 마음인 거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이제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지금 수능의 문제가 그런 거였잖아요. 뭐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 선택 과목 간 유불리의 문제가 매년 시비거리가 되더라. 국어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작을 선택할 거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학을 뭐 이과 아이들은 미적을 하고 문과 아이들은 확통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 수학이 그 선택 과목으로 가게 되고 수원수투를 같이 보는 게 현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적분을 그 선택하는 애들이 이제 표점도 굉장히 높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과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대 문과를 대거 침공하더라.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사탐과탐의 그 과목별 선택 난이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더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수능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돼 왔더니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다 똑같은 거 봐. 그럼 그런 말 안 나오잖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나오게 하려는
예, 그런 생각이 이제 강한 거고, 그 대학은 어떤 생각이냐면, 가장 그 대학의 마음속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고등교육이 정상화된다거나 공교육이 뭐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사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공교육이 대신해줘서 사교육을 억제시켜야겠다거나 이런 마음이 대학에는 별로 없어요. 예, 대학은 유일하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사실 저는 이게 옛날부터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의 기능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겠지만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학은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학생을 뽑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의 마음은 뭐냐면, 좋은 애들만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대에 올 수 있는 그 좋은 아이들을 연고대에 안 뺏기고 뽑아내느냐. 예, 이거예요. 연고대는 거꾸로 서울대 갈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 어떤 제도적인 그런 허점 내지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려서 뺏어오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 뭐 성대는 이제 연고대가 뺏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쭉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대학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아니, 그렇죠. 대학의 마음은 그런 거고, 고등학교는 그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굉장히 좀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지역에, 저희 지역도 보면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좋은 대학 많이 보냈다는 얘기를 들을 거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각자 다 마음이 다르죠. 각자 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가 우리나라 대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느냐, 대학이 가장 큰 역할을 하죠. 예, 우리나라의 어떤 입시제도, 교육제도는 사실 정부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이렇게 뽑겠다가 아니라 이런 평가를 하겠다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부터 이제 그 올해 말부터 이제 슬슬 발표들을 시작할 텐데, 대학은 그 정부가 만들어 놓은 내신안, 정부가 만들어 놓은 수능안을 갖고 이거를 전형 요소로 활용해서 어떻게 조합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애들을 안 뺏기고 뽑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뭐 대략 상위 15개 대학이죠. 그렇죠. 뭐 서울대를 위시로, 의학대는 잠깐 예외로 하고,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 한대, 이대, 중대, 경희대, 뭐 외대, 시립대 이 정도까지, 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 정도까지 한 15개 대학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그 대학들이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큰 이제 그 변화의 물결이 이제 입시 시장을 엄습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수능이 바뀌고 내신이 바뀌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작은 변화들이고요. 그 바뀐 제도로 대학이 어떻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일 텐데, 그거는 아직 그 모르죠.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예측을 좀 해드릴 건데,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의 변화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신이 그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뀐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 지금 현재의 내신은 9등급제죠. 과목별 9등급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의 내신이 어떤 식으로 대학 입시에서 그 쓰이냐 하면, 현재의 내신은 1등급이 4%죠. 2등급은 7%예요. 그러면 이제 4%, 7% 하면 11%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어 뭐 1등급이나 2등급 받고, 영어 1등급이나 2등급 받고, 수학 1등급이나 2등급 받고, 그러면 한 학기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대략의 평균 등급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평균 등급을 구하는 방식은 각 과목의 등급에다가 그 과목의 단위수를 곱해서 전체 단위수로 나누는 거죠. 가중치를 반영해서 그러는 건데, 현재 그 소위 말하는 학생부 전형,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그런 전형은 1점대 내신, 평균 1점대를 맞으면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서강대, 성대, 한대, 한 중대, 이대까지 가는 내신이에요. 대략 한 8개 정도 대학에 지원 가능한 내신이 현재의 그 1등급 4% 내신입니다. 1점대라고 하죠. 근데 2점대 내신은 이제 뭘 의미하냐 하면, 일반고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근처에, 우리 동네. 여기 어디 강북에서 오신 분 안 계시죠? 서초, 강남 안 계시죠? 대부분 관악동작이실 거잖아요. 예, 저희 동네 학교들에
그 고등학교에서 2등급대를 맞는다는 얘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는 인문계 학과들은 학생부 전형에서 2등급대 초중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2등급대 중반 정도까지가 뭐 하한선을 대략 어디를 둘까요? 뭐 숭실대나 뭐 이런 데, 국민대나 이런 데까지 이제 가는 대신이 2등급대까지거든요. 평균 등급.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제 4%, 7%, 12% 내신 1등급, 2등급, 3등급 이 내신이 10%, 24%, 32% 바뀐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 현재의 그 굉장히 좀 첨예하게 학생부 전형에서 뭐 1.1이냐, 1.2냐, 1.5냐, 2.1이냐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내신이 무려 10%까지 1등급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2등급이 24%까지다 그러면 인서울대학은 다 2등급 안에는 다 드는 거죠, 애들이. 3등급부터는 의미가 없죠. 3등급부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에 5등급제인데 32%까지만 써놨어요. 사실은 32%도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그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10%, 24% 안에서 뭐 사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2등급도 사실은 이 바뀐 대신에서 24% 안에 들었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그 어머님들 요번에 그 예비고일 선발하면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표현을 안 하시는데 우리 애가 그래도 중학교 때 다 A인데 전 과목 다 A인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학원에 오는 애들 중에 3분의 2는 다 A입니다. 다 A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의 학교 시험은 약간 인플레가 좀 심하잖아요. 일단 굉장히 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범위도 작고, 단기간에 이런 그 집중적인 노력만 하면 다 A를 받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 현재 그 9등급제 하에서, 현재 중3 아이들까지 내신 9등급제 하에서 중학교 때 A 다 올 A 맞았던 아이들이 1, 2, 3등급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학 갈 때 10%, 24%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 웬만한 애들은 다 1, 2등급 다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죠. 학생부 전형이라는 걸 지원을 한다 그랬을 때 2점대, 1점 몇 이런 내신이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올 1등급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입시가 그 지역마다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우리 동네에서 대학 갈 때 제일 좋은 게 학생부 전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관악동작은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 학생부 전형을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신 따기 쉬운 동네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10% 24%의 1, 2등급제로 바뀐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올 1등급을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받기가 쉬워졌지만 또 거꾸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또 입시에서 좀 피곤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대학 입시에서 적어도 이제 학생부 전형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적어도 국영수사과에서 올 1등급을 받는 애들끼리의 논의가 될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10% 다 받는 그 선에서만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요번 그 바뀐 그 입시 개편안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별로 다르게 선택하겠다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이게 상대평가하고 맞느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선택자가 과목별로 내신들이 쫙 학교에서 과목들을 펼칠 텐데 과목별로 선택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고1 내신보다는 고2 내신이 등급이 대부분 애들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는 선택자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 그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현재 그 내신에서 고1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에 한 200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1등급이 4%니까 8명이고
그 2등급이 11%니까 2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20등 안에만 들면 2등급 안에 든다. 이런 거잖아요. 좀 마음이 편하네요.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좀 안 되고 마음이 좀 편안한데 2학년이 되면 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자는 당연히 200명이 아니겠죠. 100명도 안 되죠.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적은 과목은 뭐 30명이래요. 30명이면 1등급이 1명입니다, 1명. 4%니까. 예, 그런 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내신의 변화가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로 가서 일단은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과목별로 선택자 수가 쫙 선택하는 게 쫙 퍼지게 되면 과목별로 수강하는 인원이 줄게 되고 그러면 그 거기서 등급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선택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거를 명수가 많은 과목을 안전하게 선택해서 등급을 받을 거냐 아니면 고교 학점제의 원래 이상에 맞게 내 진로에 맞는 명수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져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보험을 원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게 사람의 심리일 거니까 고교 학점제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상대평가가 유지되게 된다면 명수가 많은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거다. 그렇겠죠? 이게 합리적으로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거다.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인 거죠. 근데 저는 고교학점제가 처음 발표 나왔을 때부터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많은 과목이 다 개설될 거냐? 쉽지 않아요. 점점 애들은 줄고요. 학생이 점점 줄잖아요. 지금 우리 관악관 내 어떤 학교는 한 학년이 8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학교가 200명대고요. 300명대 학교는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선택 과목별로 2학년에 계열이 나뉘고 그 본인의 선택 과목이 다 나뉘게 되고 선택자 수가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런 개설하려고 했던 과목들을 과연 다 개설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될 거냐. 그 다음에 학교 간 이렇게 통합 수업이나 뭐 온라인 같은 거를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생길 텐데 그 운영은 학교가 아직 안 해봤잖아요. 뭐 시범 그 학교에서 그 만들어진 샘플들이 여러 가지 사례로 제공이 되겠지만 실전에서 그걸 실행하는 거하고 그거를 이렇게 매뉴얼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위는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선택 사양이 생길 거고 아마 요번 설명회 말고 그 내년 그 중3 때 어머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때는 이런 거에 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 시키실 거죠? 안 시키실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대담한 학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뭘 시켜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뭘 배울 건지가 정해져야 뭘 시킬 건지가 정해지는 거니까 고등학교 들어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올겨울부터 생기는 문제지.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학점제에 관해서 어떤 과목을 할 거고 그 과목이 어떤 유불리를 대학 입시에서 가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실시된다. 자, 그 다음에 수능체제가 개편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이런 사과탐에 있어서 있었던 선택들이 다 없어진다. 다 똑같은 과목을 보게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문과를 원래 가려고 했었는데 수학하고 이제 통합과학을 이과 가는 애들이랑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곤해지겠죠. 그죠? 그전에는 이제 안 싸울 수 있는 싸워야 되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이과 애들 중에 정말 이상하게도 수학과학 하는 머리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이게 국사사에만 들이대면은 완전히 돌아버리는 그런 남자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 이게 사실은 이게 6차 교육과정 때의 이 모습인데 우리나라 그 사교육계의 그 상징과도 같은 우리 우리 손준 메가스타디 뭐 지금도 대표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선배님이 그만큼 이렇게 스타로 떴던 게 이 체제하에서 떴던 거거든요. 통합사회의 그 대강사로 뜨면서 이렇게 메가스터디가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처음에 출발이. 이제 그때 교육과정으로 가는 건데
그때의 그 사교육 시장은 국영수 선생님이 아니라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주도했어요. 예. 국영수는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다양한 시도를 하는 이런 학원들도 있었고 뭐 있었는데, 사회하고 이제 과학은 그 모든 수험생들이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준비하기가. 그리고 한 분이, 한 선생님이 이 사회 분야에, 그러니까 사회라 그래도 그냥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 안에는, 중학교 때 사회는 사회인데 고등학교 사회 안에는 정치학도 들어있고요, 법학도 들어있고, 경제학도 들어있고, 사회학도 들어있고, 문화인류학도 들어있고, 지리학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섭렵하는 그런 수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현 중3 애들까지 배우는 그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고1 내신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고 있냐 하면, 선생님 한 분이 강의하는 학교는 거의 없어요. 다 나눠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선생님 3분이 들어가시거나, 뭐 2분이서 들어가셔서 2+1로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에서 이제 교원을 양성하는 소위 사범대의 과목들이 뭐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통합과학 교육과라는 게 없으니까 사실 대학에서 안 배웠던 것들을 그 고등학교 와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했을 때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서 가르치는 거죠. 지금도 그렇거든요. 통합과학이 우리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이거를 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는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실 거냐, 이거는 또 퀘스천이죠. 아직 또 교육과정을 바뀌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사실은 바뀌는 입시에서는 굉장히 큰, 국영수는 비슷하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런 거고, 뭐 나머지의 그 구등급제 제도라든가 현재처럼 원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그 이렇게 발표되는 건 똑같고, 그럼 여기서 이제 대학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냐면, 정시에서 뭐 어떤 과목은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어떤 과목은 원점수를 반영할 거냐, 이런 거 대학이 정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은,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에서는 국영수는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그 사회과학 과목들은 백분위를 반영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수시에서 수능 체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몇 개의 영역 등급합 얼마, 이런 식으로 반영하거든요. 몇 개의 영역의 그러니까 뭐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있으니까, 탐구 2과목이니까 총 5개잖아요. 그 5개 중에서 뭐 3개 영역의 등급합을 5 이내를 갖고 와라, 뭐 이런 식의 그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자연계학과들은 뭐 수학과학은 몇 등급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 공대다, 뭐 그러면은 공대에서 이제 수시 그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때에 통합사회, 뭐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을 갖고 그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은 별로 받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3개 영역에서 뭐 한 몇 등급인데 수학하고 과학은 등급이 낮아. 근데 국어, 영어, 사회는 그 등급이 높아. 그러면 뽑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과목을 지정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가중치를 적극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자연계학과들은 수학이나 통합과학에 있어서의 그 수능 등급을 비율을 더 높게 두고, 나머지 국어나 영어나 통합사회에서는 비중을 좀 낮게 두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이 뭔가 전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다가올 겁니다. 예, 수능 개편안이 가지는 의미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수학의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냐 하면, 그 전까지의 수학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뭐 여기까지 오신 어머님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그 지식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원수투가 이제 공통 과정이고요. 보통 문과 아이들은 이제 확통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이라는 과목을 이과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이런 구조예요, 지금 현재 수능은. 그렇죠? 그럼 수상수화는 여기 있는 거죠. 고1 과정. 수상수화는 이제 내신으로 하고, 고1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수원수투에다가 이제 확통으로 선택하면 보통 인문계학과, 수원수투에다가 미적으로 선택하면 자연계학과. 지금 현재 수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수상수화는 그 공통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이게 이제 수상수학이 되겠죠. 근데 수원이라는 건 이제 대수라는 걸로 바꾸고 수투라는 건 이제 미적분 원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는 거죠. 지금도 수투는 이제 미적분 원, 미적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투라는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다항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는 미적분이고 여기 미적이라는 건 이제 초월함수라고 보통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원에서 배웠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학함수를 갖다가 미분적분하는 게 현재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은 수상이 공통수학 1로, 수화가 공통수학 2로, 수원은 대수로, 수투는 미적분 원으로 바뀌고 문과 아이들이 봤던 확통이 확통이 이제 공통이 되는 거죠.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과 애들 봤더니 미적분, 아까 초월함수라고 말씀드렸던 이 미적분이 평가형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이게 뭐 이런 것들만 공부하고 그 대학을 들어온 아이들을 그 자연계 교육, 대학 교육 과정에서 이 미적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미적분 2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하는 이런 것들을 뭐 기하는 좀 그렇다 치고 지금도 기하 안 보고 대학 들어온 애들 많으니까 미적분 2를 안 하고 대학 온 애들을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걸 원하죠. 그렇죠? 이걸 갖다가 수능에서 어쨌든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볼 거냐 안 볼 거냐. 근데 아마 보겠죠. 그렇죠? 대학의 요구를 그냥 묵살하기는 어려울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볼 겁니다. 요거는 볼 거고, 그러면 이제 자연계 애들의 수학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똑같은 거예요. 문과 애들은 뭐 그냥 똑같고요. 근데 수원이 대수로, 수투가 미적분으로 원래 그 확통 원래 봤던 거니까 문과 애들은 똑같은 거고요. 이과 애들은 원래 이제 미적분 했던 애들 이것들이 이제 생긴다 그러면 원래 미적기하 중에 선택이잖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적을 선택을 하지만 미적기하 중에 선택이었는데 이과 아이들은 확통은 원래 안 했던 거죠, 수능에서. 근데 그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능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적기하 중에 하나 선택했던 것들을 다 합쳐서 심화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사실은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상당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개수로 얘기하면 이과 아이들은 하나, 둘, 세 개만 했던 걸 바뀌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하는. 그죠? 교과서상으로 3개 교과서를 하던 걸 5개 교과서를 다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 거니까 이과 아이들은 사실 부담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심화수학은 거의 되겠죠. 그렇죠? 대학은 이거를 아마 대부분의 우리가 아까 그 가고 싶어 하는 10몇 개 대학은 이과, 자연계, 그 뭐 자연대가 됐든 공대가 됐든 이 심화수학을 다 지정을 할 겁니다. 점수 갖고 오라고. 다 갖고 오라고. 뭐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죠. 절대평가가 되니까 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패스 언패스로 반영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점수를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갖고 와라. 그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면 자연계 애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대학의 입장,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의 입장 이런 건데, 정부는 사실 이 제도가 그 중2 때부터 시작해 지금 현재 중2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최소 몇 년간은 갈 거예요. 최소 몇 년간은 갈 거고 할 일은 끝났어요. 정부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끝났다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화수학의 문제 그것만 결정이 되면 나머지는 그냥 다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고, 정부는 이제 어떻게 그 문제의 난이도를, 그 수능 문제의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이런 것만 남은 거거든요. 던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바꾸겠다.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대학은 굉장히 골치 아픈 게 있는 거죠.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애를 뽑을 거냐. 이거 뽑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 뭘 보고 뽑을 거냐. 자, 그런 걸 보고 전형 요소라고 해요. 자, 전형 요소가 뭐가 있냐면 일단 내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는 게 있고요.
과거에 이제 비교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웠었는데 요새는 이제 세특으로 대표되는 이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별 고사라는 전형 요소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의 전형 요소고요. 이거는 입시가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이 전형 요소는 똑같아요. 뭐 바뀔 게 없어요, 여기다가 더 이상. 자, 내신은 9에서 5로 바뀌었죠? 그렇죠? 학생부 기록은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합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문이과 통합. 이건 이미 결정 난 거고, 대학별 고사는 아직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럼 현재 입시에서 지금 중3 애들까지 하고 있는 입시에서 고등급제 내신과 학생부 기록과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이과가 다른 수능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도 대학은 계속 무슨 얘기 하냐면 변별 자료가 없다 그래요. 왜 변별 자료가 없느냐? 일단 내신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기는 대학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내신은 학교별로 다 다르잖아요. 고등학교별로 그 선생님들이 어떤 난이도 출제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을 같이 본 그 학교 내 이제 그 평가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대학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숫자를 갖다가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학생부 기록은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중3 애들까지 교육 과정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는 학생부 기록이 정말 화려했죠. 뭐가 많아요. 일단 가장 멋진 게 뭐냐면 교회 실적이 있었어요. 교회 실적. 그쵸? 학교 밖에서 뭘 해갖고 그걸 갖다 기록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상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수학 경시, 과학 경시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서 이력이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 있고,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게 다 기록돼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자소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수상 실적 없어지고, 봉사 활동도 없어지고, 독서 이력도 없어지고, 교회 활동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남아 있는 게 딱 이거예요, 세트.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도대체, 애들을 뭘 보고 뽑으라는 거야. 학생부 전형을 하라는데 학생부 전형에서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추천 전형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추천 전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학의 입장에서 모르겠다, 얘를 이렇게 기록을 보고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등학교한테 공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에서 몇 명씩 보내세요. 2명씩 보내세요. 3명씩 보내세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공을. 그럼 고등학교 쫙 보내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갖고 평가를 해서 이제 선발하는, 그게 현재의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 안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변별 자료가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면 대학 입장에서는 변별 자료가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과 애들 이제 과탐이 지금 통합과학은 고1 내신만 하는 거고 과탐은 물화생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능 안 보잖아요.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변별 자료가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부족하다라고 막 앵앵앵 거렸는데 더 부족해지는 거예요, 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딱 일견 드는 생각은 방법이 없어요. 대학별 고사를 다른 형태로 보겠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뭐가 없는데. 내신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옛날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요, 변별력의 디테일이 떨어지게 돼. 9등급제, 5등급제로 바뀌니까 기록은 현재랑 똑같고, 그다음에 수능도 문이과가 통합돼 버리고, 그러면 남는 건 대학별 고사밖에 없는 거죠. 이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전형 요소가. 부모님들도 대학 보내실 때는 지금 현재 중2 아이들 입시를 고민하신다면 항상 머릿속에 전형 요소를 갖다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할 거냐를 갖고 입시를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내신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수능 어떻게 할 거냐? 대학별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갖고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4가지로 나눠서. 되게 쉽게 말하지만 잘 안 되죠. 말은 되게 쉽게 하지만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대학 입장에서는 이 3가지가 이렇게 약해지게 되면 기댈 때는 이거밖에 없다. 대학별 고사가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복잡하게 변할 거다. 대학별 고사는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입장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교학점제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참 고민스럽다. 그렇죠? 이게 그 묘한 경쟁이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 고등학교들은 애들이 점점 주니까 애들이 준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좀 피곤한 문제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피곤한 문제예요. 저희도. 저희는 왜 피곤할까요? 애들이 주면. 그러니까 애들이 주는데 학령 인구가 점점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그렇죠? 애들은 주는데 애들이 준다고 임대료를 줄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수강료를 계속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들 급여를 깎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선생님들한테 좋은 수업 해달라고 하려면 급여를 더 올려줘야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은? 다 망해야죠. 다 없어져야 돼, 다 망해요.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망할게요. 다 없어져야 돼요, 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교육청에서는 계속 학급을 줄이라 그래요. 뭐 12학급이었는데 11학급으로 줄여라. 그러면 이제 학교랑 이 교육청이랑 밀당을 해요. 우리는 못 줄인다. 한 학급만 줄여라. 이게 묘한. 근데 이제 교원 숫자를 이게 공무원 지위잖아요. 공무원 지위니까 함부로 해고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교원의 숫자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처의 어느 학교는 그래서 이제 어떤 짓을 하냐면 집중이수제라고 과학 수업을 하는데 그걸 1학기 때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수제가 뭐냐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을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 4개의 과목 중에 보통 고등학교는 3과목을 내신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보통 고등학교들은. 근데 그거를 4과목을 다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왜 4과목을 다 할까요, 굳이?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4과목을 다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2과목, 2학기 때 2과목 하는 거죠. 뭐 1학기 때 물리하고 생명과학을 하고 2학기 때 화학하고 지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반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걸 또 반으로 또 나눠요. 1학기 때 물리 생명과학 하는 학생과 화학 지구과학 하는 학생 두 조가 있고 2학기 때 또 걔네들이 크로스로 거꾸로 물리 생명과학 했던 애들이 화학 지학하고 화학 지학 했던 애들이 물리 생명과학하고 그럼 학생들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돌아버리죠. 명수가 줄잖아요, 명수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왜 이렇게 다들 불편하게 이렇게 할까요? 학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그 학교의 어떤 차별성을 부각하는 그런 면이라서 그렇게 할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어떤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리를 필수로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 나오셨죠? 다. 그러니까 과학 공부 중에서 뭐가 제일 싫으셨어요? 다 물리잖아요. 다 물리. 그죠?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가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뭐 미친 개는 다 있잖아요. 선생님들 별명 중에. 그죠? 그 별명 중에 재물포라는 아세요, 뭔지? 선생님들 별명 중에 물리 선생님들 이름이 재물포인데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어. 예. 그게 어느 고등학교나 있을 정도로 물리라는 과목은 공포를 주는 과목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과를 가는 아이들도 물리 선택을 특히 여학생들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문과를 가는 애들이 물리를 공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고1 때 물리를 필수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과 가는 아이들의 물리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바닥을 깔죠. 그러니까 이과를 가는 아이들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절반이 딱, 그렇죠? 등급이 안 나오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왜 그럴까를 고민해보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전혀. 그렇게 누가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할까? 원성을 들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인 의심은 물리 선생님이 계신 거죠, 학교에. 근데 고2가 돼도 애들이 물리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럼 물리 선생님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필수로 그거 말고 뭐가 설명이 돼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원하지도 않고 강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가 명수는 줄어들게 되고 고교학점제라는 이름 하에서 그 여러 가지 수업을 이제 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아이들의 명수는 적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 갈 때에 대학들이 그 내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관한 청사진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대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아니 고등학교는, 과연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어떻게 개설해 나갈 거냐. 굉장히 초미에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이 근처에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여쭤봤어요. 고교학점제 준비하고 계세요? 머리 아프시죠? 그랬더니 죽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 내년에 정년이야. 네, 그만하신다고. 네. 네, 나는 뭐 골치는 아프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이 고등학교 입장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플 거다. 이게 한 바퀴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학 입시 누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대학이 결정하는 거예요. 대학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수한 내신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거냐에 관한 그런 발표를 아직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상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당장 내후년에 맞이해야 되는 중학교 2학년의 입장에서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택은 고2 때 할 수 있지만 선행은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오늘 어머님들 만난 주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5등급제 내신을. 자,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제 설명회 그 전에 들어보신 학부모님 한 분밖에 안 계신가요? 두 분 계신가요? 제가 사람을 굉장히 잘 알아보는데 어머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을만 해요, 현재까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원래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굉장히 튼튼한데 요새 뭔가 무리를 했는지 목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기침이 나오고 이 음성이 잘 안 나와서, 원래 그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병원인데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침이 너무 나와서.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여기 서울대구역에 있는 모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제 그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지금 약간 머리가 몽롱해요. 평상시에 제가 이렇게 막 말을 좀 빠르게 좀 하는데 오늘은 좀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나중에 좀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잘할게요. 그때는. 오늘은 좀 편안하게, 오늘은 뭐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니까. 자, 내신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현재도 이제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정시가 있거든요. 이제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내신만을 갖고 거의 대학을 가는, 물론 그거 하나만 보진 않아요. 최저도 굉장히 높고요. 면접도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지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 으로 불리는데, 이거 역시 기록은 이게 뭔가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 글을 읽어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평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이 아이의 기록을 써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기록을 받은 학생은 좋은 대학을 가고, 운이 없어갖고 좀 꼼꼼하게 안 써주신 선생님 만난 아이는 대학을 못 간다. 이건 옳지 않잖아요. 대학은 그 사실을 모를까요? 알죠. 왜냐하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도 학부모예요. 자녀를 고등학교 보내본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써준 기록만 갖고 아이들을 그거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선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숫자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반고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육특구를 제외한 지역의 일반고와 교육특구의 일반고와 아니면 자사특목고 아이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대학 마음대로 뽑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시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 뭐 다른 데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뭐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뭐 그 내신에 대한 뭐 부담이 줄어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능 그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자사특목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안 들어보셨어요? 제 것만 들으세요? 오로지 제 것만?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대학 그렇게 못 뽑아요. 대학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고가 불리해지고 자사특목과 유리해진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그러냐면요. 대학이 만약에 그 일반고 애들을 좀만 뽑고 자사특목 애들이 아무래도 잘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를 갖다 왕창 뽑으면 사회적 문제가 돼요. 국감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대학 예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정부의 그 존폐하고도 직결된 문제예요. 정부의 교육 정책의 방향성은 그 균형과 조화죠. 그래서 일반고 애들 적정 퍼센트를 항상 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수시에서 2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비율이 있어요. 일반고 몇 명, 그 다음에 자사고 몇 명, 과고 몇 명, 영재고 몇 명, 비율이 정확하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엔 이게 그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이었거든요. 옛날 입시. 저희 학원이 그 입시 결과를 보면 그 서울대가 이제 올해 시험 본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올해자로 이제 60명을 지금 현재 딱 60명 합격했는데 서울대 합격한 아이들이 거기에 보면 특기자 전형을 합격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제가 설명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원서 쓸 때 고상원님한테 무슨 대학은 특기자 전형을 쓰자. 서울대 특기자 전형 쓰자.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눈을 깜빡깜빡. 원장님 저희 애는 특기자가 아닌데요. 저도 알아요, 어머니. 특기자가. 네, 특기자가 특기가 있어야 특기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라 그러면 마치 어떤 특정 영역에서 굉장히 탁월한 뭔가를 보여줘야 특기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특기자 전형도 일반고 애들과 그런 그 자사특목 애들이 정확하게 50대 50으로 선발되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원에 특기자 전형 합격자가 왜 많았었냐 하면 그 일반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 지원해서 그 합격할 확률이 이런 특목고 아이들이 특기자 전형 지원해서 합격할 확률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고 애들은 특기자 전형 준비를 안 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만큼의 일반고 아이들이 있고요. 요만큼의 이제 특목고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특기자 전형에 뭐 50대 50으로 선발한다 그랬을 때 50대로 선발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 특목고 애들이 지원해서 특기자 전형에 지원해서 경쟁하는 확률이 예를 들면 5대 1이다. 이러면 일반고 애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특목고 애들이 아닌 일반고 애들 중에 특기자 전형 준비하는 애들은 얘네들 숫자가 더 적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3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애들 특기자 전형 하는 게 더 쉬워요.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만 아냐면 원서 써본 사람들만 알아요. 대학은 함부로 그렇게 못해요. 함부로 이런 특별한 고등학교로 애들을 그냥 제도가 바뀌었다고 많이 뽑고 이렇게 못해요, 절대. 일정 균형을 항상 유지하고요. 그 지금 이제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시, 이게 교과전형은 사실은 그 일반고 애들한테는 일단 보험을 들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전형인 거죠, 현재. 그럼 이렇게 입시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도 현재 중2 아이들이 대학 갈 때 교과전형이 없어지느냐?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종합전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입시 설명회 가면 이렇게 설명해요. 교과전형은 일반고 아이들, 종합전형은 특목고 아이들. 입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종합전형을 특목고 아이들 다 뽑는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합전형도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제가 현재 입시제도가 만들어진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 제 설명에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관악동작 아이들한테 우주의 기운이 왔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너무너무 좋은 제도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서초강남 아이들이나 자사특목 아이들은 교과전형은 걔네들한테 없는 전형이에요. 우리한테는 교과전형이 최고의 전형이에요. 완전 보험이에요. 거기다 종합전형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관악동작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지금이. 예,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옛날에 그 누구죠? 우리 그 가끔 요새 뭐 정치 유튜브나 이런 데 등장하시는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된다, 막 이런 말 하셨는데. 예, 별의 순간이에요, 진짜.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데 왜 이런 제도가 현재 만들어졌냐 하면, 이게 그전 정부 때도 계속 이어진 건데, 대학 입시 제도의 방향성은 항상 어느 쪽으로 가냐 하면 사교육을 죽이는 쪽으로 가요. 1번이 그거예요, 1번이.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죽일 거냐. 그게 표잖아요. 이게 무슨 대학제도 바뀌고, 대입제도 바뀌고 말이야. 이게 뭐, 사교육비가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들던 게 80만 원 들어가. 이러면 표 떨어지잖아요. 먹고 살기 어려워진 데다가 학원비까지 올랐다. 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대학 입시에서 100% 추첨으로 뽑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 추첨으로 뽑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확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애들이 골고루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게 현재 입시제도의 원형이에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골고루 좋은.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형태의 고등학교에 쏠림 현상이 없는 그런 입시제도가 지금 입시제도의 근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지역에 살고 있냐면 정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좋은 데가 갈 수 있는 그런 포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구만 아는 거냐면 저만 아는 건 아니에요. 원서를 써본 사람만 알아요. 원서를 써. 제가 이번에 중3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학부모님 상담을 하면서 요 근처 중학교 아이예요. 참 잘하는 아이예요. 참 잘하는 아이인데 성적 굉장히 좋아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해요. 어떻게 잘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애가 없어요, 그 학교는. 그러니까 잘해요, 애가. 학원도 거의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랬대요. 학교 성적이 좋아. 중3 담임 선생님이 상담을 했대요. 세화고를 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어머님 지금 굉장히 업돼 있어. 담임 선생님이 세화고 가라 그랬더니. 굉장히 업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꿈 깨세요. 큰일 납니다. 얘 지금 세화고 가면 무조건 제가 가끔 이렇게 좀 뭔가 이 어머님한테 뭔가 좀 그 임팩트를 좀 드려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자주 쓰는 멘트 중에 하나가 어머니 전화기 꺼내세요. 녹음하세요. 얘 세고 가면 5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1학년 때부터 5등급 나올 겁니다. 녹음하세요. 5등급 안 나오면 찾아오세요. 어차피 안 찾아와요. 5등급보다 안 떨어지면 쪽팔려서 못 찾아오고요. 5등급보다 올라가면 좋아서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찾아올 거 아는데, 예, 5등급이다. 그래서 이제 서울권 대학에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어려워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하라고 굉장히 담임 선생님이 강조하실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학교 활동을 할 거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할 건데 대학은 학생부로 못 갈 거다. 그럼 뭐 해야죠? 재수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죠? 삼수해야죠. 그 다음에 군대 가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이 정말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판단이죠. 얘는 학원도 안 다니고 자기주적으로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좋은 아이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세학고를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그 선생님은 원서를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중3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어떤 숫자를 받게 되고 그 숫자가 대학 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시원서 6장을 결정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거기서 2장, 3장의 보험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네 아저씨, 동네 약국 아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 약국의 약사 아저씨가 굉장히 약은 잘 지으시지만 그분이 대학 입시를 뭘 알아요? 대학 입시 모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서를 써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다 의사 선생님인데 제가 아까 이제 감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랬죠. 제가 감기 걸렸는데 안과 가갖고 목이 아파요 이러면 안과 의사가 저를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얘가 뭐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꿀 수 없다. 다만 이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이 교과 전형의 세부 내용이 어떻게 갈 거냐.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부 내용이 어떻게 갈 거냐. 정시라는 게 있는데 정시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바뀌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바뀌는 거다. 그래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뭐 갑자기 우리 애를 지금부터 어디 가니까 뭐 자사특목 안 가면 앞으로 서울대 못 간다는 이상한 설명회를 듣고 보통 중학교 학원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자사고반. 저희 학원에 들어온 애들 보면요. 절반이 자사고반 특목고반이래요. 애들이. 그래, 아, 그랬구나. 너 잘했구나. 근데 왜 성적이 이렇지? 뭐 과거 준비 다 했대요. 뭐 물리는 물투까지 했고요. 화학 생명과학 다 했대. 점수 보면 15점, 20점이야. 하나도 안 했는데라고 점수가 똑같아. 아, 그랬구나. 고생했다, 야.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도 대학 입시에 어떤 선발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포션, 각 지역이나 각 고등학교 갖고 있는 건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이 설명회를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오늘 한 거예요. 지금 이용당하고 계신 거예요. 관객으로. 저는 올릴 건데, 아니, 이게 사실이니까. 예,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세하고 쓰라고 그 어머님한테 어머니 정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그 선생님 저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선생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다. 네. 녹음 다 하셨죠? 그러고 이제 네. 자, 그래서 몇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목이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 올 1등급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은 지금처럼 학교장 추천을 유지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올 1등급 아니면 서울대 연구대는 추천을 못 받을 것 같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당연히 최저가 강화될 거예요. 수능 최저가. 그러겠죠. 왜냐하면 다 1등급이니까. 수능 최저를 굉장히 빡빡해요. 지금도 매년 다르긴 한데 원서 접수 그 지원상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도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학교장 추천 플러스 이제 교과 심사. 학교에 추천하면 걔네들이 교과를 갖고 쫙 스캐닝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좀 떨어뜨려요. 면접, 그 다음에 최저, 뭐 이런 식의 조합인데 대학마다 이제 형태가 다르긴 하면 이런 식의 조합인데 자, 학교 추천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교과 심사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 1등급일 거니까. 그렇죠? 네, 이건 의미가 없을 거라. 자, 면접 강화되겠죠. 그렇죠? 수능 최저 굉장히 강화되겠죠. 지금도 지금 현재 있는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다 이런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으로 원서를 내는데 이건 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 전형은 주로 어떤 지역의 아이들이 낸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 애들이에요. 우리 동네 애들. 그러니까 1점대 내신이 안 나오는 지역도 많거든요. 1점대, 저희 학원은 사실 1점대 애들이 버글버글한데 예, 저 좀만 이렇게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만 가면 1점대 등급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안 나와요. 왜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근데 저희 애들은 정말 탄탄한 콘크리트층이 한 60%가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예. 그래서 그 위에 아이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좀만 잘하면 1점대가 나와요. 좀만 잘하면 1점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네는 굉장히 그런 거 하긴 굉장히 그래서 그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신이 굉장히 좋아야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서 유리한 전형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최저만 맞추면 합격이다 이런 말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최저만 맞추면 돼. 근데 올해처럼 수능 나와버리면 난리가 나거든요, 아주. 국어가 1년 내내 모의고사를 3월, 4월, 6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6번을 봤는데 5번에서 1등급을 받고 한 번 2등급 받았던 애가 수능에서 4등급. 뭐 수시로 이번 시험에 뭐 엄청나게 나죠. 이번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시장을 들었다 놨다는 거예요. 킬러무랑 출제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수능 킬러는 대부분 어디서 나왔냐면 그 이제 선택 지금 이제 화작과 언매 빼고 독서하고 문학이잖아요. 근데 독서에서 보통 킬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독서 영역을 킬러를 다 없앤다고 쉽게 낸 거죠. 그 전에 패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학은 1등급 받는 애들은 문학은 무조건 다 맞춰요. 다 맞추는데 몇 분 만에 다 맞추느냐가 관건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세이브할 거냐. 그리고 그 버는 시간을 독서 영역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 이게 1, 2등급을 가르는 이 전략인데 요번에는 독서가 쉬워버리고 문학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평상시처럼 문학 공부를 하고 문학을 풀었던 애들이 갑자기 팽 하고 돌아. 이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수학은 이제 그 킬러 문항은 없어졌는데 준 킬러가 들어서 정말 센 놈 두 놈만 상대하면 됐었는데 아니면 상대 안 하고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대해야 될 놈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의 그 비중이 굉장히 세질 거다. 지금도 그런데 이 교과 심사, 이 교과 변별력이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종합전형은 오히려 지금하고 뭐 크게 차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어차피 1점대 아이들이 하는 거고요. 1점대만 맞으면. 자, 정시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거꾸로 이 교과 전형에서는 이 수능 비중이 커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정시만 갖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수능 변별력이 약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연계 같은 경우에 문화생지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통합과학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학도 이제 공통 과목을 본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정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교과를 반영하겠죠. 정시는. 지금도 서울대는 교과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위 열 몇 개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그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속속 등장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생지를 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보고 싶으니까. 수능으로 평가를 못 하잖아요. 봐야죠. 대학은 확인해보고 뽑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 면접이라는 게 그 수학과학 문제를 풀리는 면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수학과학 문제를 풀리는 면접이 거의 없어졌어요. 정말 몇 개 전형 빼놓고는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요새는 소위 말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건데 제시문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주는 거예요. 수학 문제 주고요. 대기실에서 푸는 거예요. 한 20분 동안. 지가 풀어갖고 들어가갖고 교사 앞에서 그 풀이하는 거거든요. 본고사랑 비슷해요, 되게. 논술이랑도 비슷하고. 그냥 푸는 거예요, 풀면. 그런데 이제 그런 면접이 점점 없어지고 학생부 면접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학생부에 기록된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그 면접에서 꼭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 학과와 관련된 고등학교 때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에 기록된 세특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능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뭔가 이렇게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게 대학의 마음인데, 자, 정시에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만 보게 되니까 물화생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니드가 당연히 생길 거고, 이 아이가 그런 그 과목에
학교 등급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보고 싶어 할 거고. 예, 그래서 입시를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새 무슨 얘기가 오고 가냐면 수시 정시의 구별이 모호해질 거다. 수시에서는 얘가 비중이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교과를 반영할 거고, 그럼 수시 정시의 시기만 다른 거지. 수시 정시 통합형 입시로 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도 그쪽 입장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학은 반드시 확인하려고 해요. 그냥 뽑아주진 않아요, 절대로. 예. 그래서 이제 내신은 그 교과 전형은 이런 변화가 생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시는 이제 오히려 교과를 갖다가 반영하면서 수시 정시가 융합되는 그런 형태가 취해질 것이고, 올 1등급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사실 준비를 잘하면 올 1등급 충분히 맞출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애가 중학교 현재 2학년 애가 웬만하면 올 1등급 내신 올 1등급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편하네요, 사실은. 그럼 옵션이 많아,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게 되고, 제가 웬만하면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니도 눈빛이 잠깐 동공에 흔들림. 우리 애는 웬만하지 않다라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말만 잘 들으면. 여기서 말을 잘 들으라는 건 뭐 제가 뭐 나를 따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부와 관련된 말을 아이가 잘 들어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생부 전형에서, 특히 종합 전형에서 그 대학은 이게 평균 등급만 갖고 뽑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수가 이제 기재가 되거든요. 원점수하고 과목 평균이 기재가 돼요. 표준 표차는 기재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원점수를 갖다가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원점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등급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10%나 되는 1등급이니까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10% 안에 든다고 걔를 상위권을 보기는 어렵잖아요. 원점수를 보게 되면 과목별로 이 아이가 성취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높은 아이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하고 원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점수가 그 중요한 어떤 지표로 자리 잡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는 내신도 과목별 완성도가 중요하다. 뭐 지금이랑 똑같은 거죠, 사실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럴 거다. 상위권 대학일수록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 내신으로 각 과목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 있느냐. 자, 요 얘기는 좀 아까 말씀드린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분명히 생길 거다. 이거는 대학이 등급을 반영하느냐, 원점수를 반영하느냐, 최저 등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매년 바뀌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처음 정해진 게 그 다음에 또 바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제도가 발표되면 그거에 맞게 입시 플랜을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말을 참 이게 묘한 말인데,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입시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되고요. 시기별로 어떻게 얼마큼의 뎁스로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 짜고,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입시 컨설팅의 영역인데, 그렇죠? 컨설팅은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특히 고교 학점제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수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그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 대학들이 수능에서 평가를 못하는 사회과학 과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확인을 하려고 할 거고, 그걸 갖다가 그 내신에서든 세특에서든 아니면 면접에서든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컨설팅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어떤 시기든지 간에 입시가 처음 바뀌면 다 깜깜이 입시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정확하게 예측해내고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입시가 바뀌게 되면 저는 갑자기 꿈틀꿈틀 에너지가 솟아올라요. 예측해서 뭔가를 이게 어떻게 갈 거다라는 걸 예측하고 그거에 맞게 학생을 가르쳐서 뭔가 합격시켰을 때 느끼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우리 아들을 모르모트 삼아서 뭘 한번 해보려는 아니 굉장히 크죠, 그런 것들은. 자, 수능 개편안이 이제 무슨 문제를 불러올 것이냐. 국어는 지금처럼 똑같아요. 국어도 이제 범위가 오히려 늘어나요. 지금은 이제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작이 있고 언매가 있고 선택 과목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문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파트, 이거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요 두 개가 필수고 여기에다가 이제 화작 언매인데 화법 작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라는 건데 요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근데 언어가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제도화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여기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여기니까 이걸 다 피하죠, 보통 아이들은. 근데 이걸 선택하면 그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일단 표준 점수가 정시에서 국어는 표준 점수 반영이기 때문에 자, 언매를 선택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맞춘 아이들이 표준 점수가 높아요. 이게 거의 화작 선택한 애들보다는 언매 선택한 애들이 표점이 높습니다. 표준 점수가.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요. 이걸 선택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화작은 쉬운데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얘는 어려운데 푸는데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려요. 금방 풀어요. 금방. 이 시간을 상당히 벌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사회권 아이들은 문학, 독서, 언매 이렇게 선택해서 문학 풀고 언매 푸는 데서 번 시간을 여기다가 쓰는 게 여태까지 전략이거든요. 예.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또 저희들이 고3 아이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키는데 우리 아이들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는 항상 예측 불가예요. 항상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국영수 중에 가장 예측이 안 되는 게 사실은 국어죠. 예? 올해처럼 이런 일이 생기고 올해 이렇게 내버리면 재학생들이 박살나요. 재생들이 훨씬 유리하고. 예.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대단히 잘못하신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다들 싫어하는데 누가 뽑은 거야 도대체? 내 주변에 뽑은 사람이 없는데. 응?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저기 강원도 산속에 좀 몇백만이 살고 있나 봐. 뽑은 사람이 없는데 되는 거 보면. 저는 정치적 얘기는 안 해요. 저는 안 뽑았어요, 아무도. 어쨌든 국어는 지금의 어떤 이 수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왕적 지위죠. 그리고 국어는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과목인 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교 3학년 19살 때 나온 국어 점수는 그 아이의 18년 동안의 인생 점수다. 그 아이가 어떤 책을 읽어왔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부모님이든 교우관계든 이렇게 해왔고 얼마나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시사나 그러니까 읽는 것, 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그런 걸 즐겨온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하죠. 그렇죠?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거기다 훈련이 필요한데 훈련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경 지식, 좀 기반 능력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하죠, 얘는. 그래서 국어가 제일 어려운데 저는 이제 중학교 현재 2학년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국어를 가르치는 건 사실 저는 반대예요. 책을 읽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결국 최상위권이냐 상위권이냐를 변별할 때는 그거는 노력만 갖고 안 되고요. 독서량이 어렸을 때 독서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 책 읽나요? 안 읽어요? 그냥 놔두세요? 뭐 해요 그러면? 집에서? 엄마 대신 가사 일을 도와주나요? 설거지 해주고? 책을 읽히셔야 돼요, 책을. 그래서 방학 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다 도와주시면 제가 겨울방학 2달 동안 낮에 애가 집에 있으면 속 뒤집히죠. 일단 아침을 2번 차려야 되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내시면 제가 오전에 책 읽힐게요. 공부도 시키겠지만 책을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독서는 습관처럼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 맛을 알면. 그래서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은 낮 시간에는 적어도 한나절 정도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낮 시간에 책을 읽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국어는 그럴 거다. 영어는 이제 현재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현재와 동일하다는 게. 절대평가인데 1등급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대략? 몇 프로쯤 나오는지 아세요? 적을 때는 5, 6%.
많을 때는 뭐 7, 8%, 9%까지 나오죠. 문제가 쉬우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영어 1등급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많이 노출돼 있고. 그래서 저희 학원 애들 보면 지금 중3들 이미 고3 모의고사 1등급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잘 해온 그런 탓도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도 올해 1년 잘 지키면 조기에 영어 1등급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수능 이제 4개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개가 되겠네요. 이제 바뀐 애들은 국어, 영어, 수학, 통합과학, 통합사회인데 5개 수능 영역 중에서 한두 개라도 고1 때 한 1, 2등급을 받아버리면 입시가 굉장히 편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편해져요. 근데 이제 미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쉬운 게 어찌 보면 영어죠.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올해 1년 이제 투자 잘하면 이것도 물론 독서량 베이스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 모의고사를 보면 제가 영어 선생인데 고1, 고2 아이들의 모의고사 등급하고 고3 모의고사 등급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1, 고2 영어 문제하고 고3은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어려워지는데 뭐가 어려워지는 거냐 하면 물론 단어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문장도 좀 긴 문장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글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어려워져요. 내용이.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좀 있고 배경 지식이 좀 많이 있고 독서량이 많은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가고요.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1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독서량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는 이제 투자를 하면 그거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오는 과목이라. 시간 있을 때가 언제죠? 지금부터 1년이죠. 예. 영어 같은 거 좀 미리 해놓으면 충분히. 모의고사 같은 경우 내신은 더 어려워요. 모의고사보다. 예. 물론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조금 수월해지겠지만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미리 등급을 받아놓을 수 있는 과목이다. 예. 지금 보면 전략적으로 등급 받아놓을 수 있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은 좀 어렵고요. 영어하고 통합과학이 오히려 좀 미리 투자해 놓으면 좀 등급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과목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영어는 그렇다. 수학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대수, 미적, 확통 이런 건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놓고 입학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놓고 입학시키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중2 12월입니다. 중3 12월이고요. 고1 3월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15개월이 있어요. 그렇죠? 15개월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바뀐 과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공통수학 1, 이게 수상이죠. 공통수학 2, 이게 수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 이게 수원이고. 그 다음에 미적 1, 이게 수2죠. 지금의 수2. 그 다음에 이제 확통이 있고, 미적이 2가 있고, 네, 기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질 거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게 고1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고2 과정이죠.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고2, 고3의 고1, 고2. 이거는 고2, 고3 학교마다 좀 다를 겁니다.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수학은 내신도 해야 되고 수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무조건 10%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아까 원점수가 중요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맞게 만들려면 그 수상수화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 학원에 제일 잘하는 반 애들, 이제 소위 1% 반이라고 하는데 1년 선배들, 중3이지 아직 고등학교 안 갔잖아요. 걔네들 중에 수상수화를 제일 많이 한 애들은 한 6바퀴쯤 한 것 같아요. 6바퀴쯤. 그리고 이제 수원수투를 제일 많이 한 애들은 한 3바퀴쯤 한 것 같아요. 2바퀴냐 3바퀴냐 결국 그 차이인데 요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시키거든요. 또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 우리 애는 하면서 자꾸 비교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지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15개월 동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한 3번을 한다고 합시다. 수상 3번, 수화 3번을 한다고 쳐요. 그럼 3 더하기 3이니까 6이죠. 뭐 이거 2번, 이거 2번 한다 그러면 3, 3, 2, 2니까 10개의 책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5개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적어도 한 번씩은 돌려야 된다. 바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부모님들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학교 성적 신경 쓰지 말라. 중학교 3학년 성적 아무짝에 쓸데없다. 정말로. 쓸데없어요. 아니면 뭐 공부가 다 해놓으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거를 회독수를 몇 회독을 하고 고등학교를 입학시키냐는 대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제가 이제 대학 입시학원 원장이잖아요. 중3 애들이 들어왔어요. 중3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배우겠다고 들어왔는데 어떤 애는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야. 어떤 애는 전교 30등이야. 근데 전교 1등 애들은 선행을 안 했어. 전교 30등 하는 애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세 바퀴 하고 왔어. 그럼 1등짜리는 제일 밑에 반 가요. 학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행 수준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아이의 그 고등학교 수학 성취도에 따라서 반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교 1등짜리는 제일 밑에 반 가고요. 전교 30등 하는 아이들은 제일 위에 반 가요. 무슨 의미가? 근데 학원을 안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어디든 보낼 거잖아요. 거기 중학교 성적으로 반 편성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학원. 중학교 성적은 그냥 올 A다 그러면 아, 네. 아유, 훌륭하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런 그런 정도 기준이죠. 아, 성실하네. 그냥 혼자서 그냥 학교 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아이구나. 그 정도의 판단 기준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학에서 평가하는 그런 그 영역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사실 2학기 파트, 중3 2학기 파트는 크게 쓰이지도 않고요. 중3 1학기 파트는 여기에 수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그냥. 똘똘한 중학교 2학년, 현재 중학교 2학년이면 중3 선행 안 했어도 바로 이거 해도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만큼 가르칠 거냐, 이거를 에워싸고 있는 걸 좀 넓게 가르칠 거냐, 이런 문제라서 그냥 이 회독수를 늘려놔야 돼요. 1년 동안. 그래서 중학교 학교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다고 학원 보내놓으면 뭐 한 달씩 휴가하고 내신 준비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그 중3 어머님들이랑 매년 싸우는 게 있어요. 애가 갑자기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3 아이인데 애가 갑자기 학원 숙제를 잘 내던 애가 숙제를 못 내. 너 왜 이렇게 숙제를 안 하냐 요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 시험 공부하고 있대요. 야, 학교 시험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 원장님이 엄마를 설득해 주세요. 그럼 집에 가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러냐 하면 야, 그래도 아빠가 또 그러지. 야, 그래도 학교 시험은 잘 봐야지. 그래도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가 없어요. 거기에 시간 투자하면 여기에 진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건 펑크가 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 나갈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성적 의미 없다. 사실은 세 가지만 딱 하면 돼요. 세 가지만. 세 가지가 뭘까요? 책 많이 읽히고요. 수학 진도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고요. 영어 모의고사 1등급 맞춰놓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놓고 고등학교 입학시키면 대학 입시 성공할 확률이 엄청나게 느는 거고요. 중학교 성적 전교 1등 했다, 전교 2등 평균 98점 맞았다? 정말 어쩌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그냥 성실했다. 자기 만족.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중학교 때 성적표를 안 보시는 거예요. 절대 보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학원에서 시키는 거는 쫓아가라.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우리나라의 어떤 평가 문제들의 공통점이 내신이건 수능이건 똑같은데 뭐 개념이다, 뭐 심하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요는 내용을 안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예. 굉장히 연산이 복잡하고 굉장히 유형화가 돼 있다. 그래서 한 번만 한다고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없다. 몇 바퀴를 돌려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 학원 1% 반 애들이 수상을 안 한 지 꽤 됐거든요. 안 해요 지금. 그때 애들이 와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불안하다는 거야. 야, 너 지금 수상 6바퀴 했어. 문제를 안 보니까 불안해요. 까먹는 것 같아요. 문제 좀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 야, 그냥 겨울에 하면 돼. 내년 3월에도 하고. 이미 충분히 해놨으니까. 이거는 왜 해야 되냐 하면 고1, 3월이 딱 들어갔어요. 이렇게. 이때까지 수상수화만, 그러니까 공통수학만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러면 고1 그 3월에서 고2 12월, 아니 고1 12월 요 사이에 수상수화는 학교에서 공통수학원, 공통수학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2학년 걸 준비해야 될 거잖아요. 선행을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학기 중에 3월, 4월, 5월 이런 학기 중에 한참 뭐 이런 내신 중간기말이 진행되고 있고 뭐 수행평가가 나오고 뭐 이런저런 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새 진도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못 들어가. 그리고 개강하는 반이 잘 없어요. 이것도 역시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에서 개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시작하겠다고. 개강을 학기 중에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때 뭐 중간에 시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놔야 돼요. 이때까지 한 번 이상 해놓으면 이때는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걸 할 수 있거든. 그거는 2바퀴째 3바퀴째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놓으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수학은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똑같죠 지금이나. 그리고 자연계를 아마 저희 학원에 지금 예비고1 아이들 중에 한 85%가 이과예요. 85%.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라도 이과 위주로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이과예요. 요새는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시대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통, 미적, 기하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학진도 더 빨리 나가야 돼요. 이게 내신으로 보든 수능으로 보든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평가는 뭐 기피하고 절대평가는 얕게 하고 그게 되나요? 공부할 때? 안 되죠. 준비할 때 똑같지. 그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은 진도를 더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학 선행을 그냥 동네를 보내면서 거기서 뭐 한 학기 정도 선행해 준다?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뭐 지금 눈빛이 아니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 여기서 절대 안 된다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애가 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학교 시험 점수를 받아오려면 그 수학 진도는 많이 나가야 돼요.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나가면 안 되죠. 밟으면서 꽉꽉 밟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도 수학상이 더 편하시죠. 공통수학이라는 이름보다. 그죠? 그러니까 수학상 몇 문제 풀면 되느냐. 한 3,000문제 풀면 돼요. 3,000문제. 안 많아요. 겨울방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문제씩 풀면 한 달이면 3,000문제 풀 수 있거든요. 30일이니까. 주말에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그죠? 그러면 3,000문제를 수학상을 풀 수 있죠. 1월, 2월 달에 3,000문제, 3,000문제 풀 수 있어요. 그 정도 풀려놓으면 좀 덜 까먹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학원에 선행하고 왔다는 애들 실제로 저희 입학고사 보면 다 했대. 2바퀴 했대. 뭐 책 이름을 잘 얘기해. 무슨 책 막 얘기해. 근데 저는 그렇군요. 사실 좀 그런 책을 잘 몰라요. 저희는 다 자체교재를 쓰기 때문에 출판사 책이 뭔지 뭐 정확하게 뭐 하도 듣다 보니까 대략 그건 좀 쉬운 책이고 저건 되게 좀 어려운 책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가 드는데 했대. 점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책도 보고 무슨 책도 봤대. 왜 점수가 안 나오냐? 수학상을 1년 동안 했대. 1년 정도 가면요. 앞에서 배웠던 거 뒤에 가면 다 까먹어요. 수학상은 한 달 반에 끝내야 돼. 한 달 반에. 그리고 2바퀴, 3바퀴, 4바퀴 쫙 돌리는 거죠. 1,000문제, 2,000문제, 3,000문제 쫙 돌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완전히 잘 있게 되죠. 공부는 하루에 3시간씩 100일 공부해도 300시간이고 하루에 10시간씩 30일 공부해도 300시간인데 전자보다 후자가 그 효과는 10배 정도 더 큰 겁니다.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년 동안 수학 선행했다? 뭐도 하고 무슨 책도 봤고 무슨 책도 봤다? 근데 1년 동안 공부했다?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까먹어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첫 단원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나오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 단원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목차를 짤 때 그런 식으로 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적 구조를 애가 한번 쫙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어떤 그 머릿속에 그 공통수학원 수학상이 가지는 구조가 딱 들어오게 되면 단원명이 저절로 외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1년 동안 얼마 전에도 그런 아이 상담 하나 했는데 1년 동안 수학상을 했다는 아이한테 이렇게 최근에 끝났대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마지막 단원이 뭐였어? 몰라. 그 전 단이 뭐였어? 몰라. 횡설수설해. 그러니까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목을 몰라요. 지금 뭘 배웠는지 몰라. 이제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현재 수능 개편 안에서는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수학 진도는 더 빨라야 된다. 다 해야 되니까. 이거 뭐 공포 마케팅 이런 거 아니에요. 팩트예요. 예. 통합사회 이과 학생들의 무덤.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 문과 성향이 강한 애들한테 과학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냐, 이과 성향이 강한 아이들한테 사회 가르치는 것이 더 어렵냐. 저는 후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과, 그러니까 뭐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과 성향 굉장히 강한 애들은 그 상담해 보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중학교 성적은 A는 다 받았니? 그럼 아니요, 가끔 B가 있어요. 뭐가 B인데? 그러면은 주로 나오는 과목이 사회예요. 한문이에요. 네. 한문 못하죠. 근데 한문 못하면 사회 못해요. 왜냐하면 사회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 이렇게 개념어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 기능론적 관점이냐 갈등론적 관점이냐 이해 가세요? 딱 기능이라는 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뜻이고, 갈등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다 먹고 살라고 경쟁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다 열심히 하니까 먹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회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여러 부모님들은 사회 공부를 한 지 오래되셨지만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기능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그 개념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고요. 갈등 구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개념어에 대한 그런 그 선행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통합사회는 특히 이과 성향의 수학과학을 잘하는 이과 애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 부담이 될 거다.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태까지 봄날이었죠. 문과 애들. 과학, 수학 싫어서 그 이과 안 가는 애들도 있지만 과학 싫어서 안 가는 애들도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통합과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합과학을 누구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과 애들이랑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등급을 받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아주 골치 아파지는.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지금의 교과과정이랑은 조금 바뀌어요. 바뀌지만 사실 큰 내용은 대동소이하거든요. 큰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이 교과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는 교과서가 새로 나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교과서 샘플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그 교육부에서 예고만 나왔어요. 몇십 페이지짜리 예고하는 건 읽어봤는데 뭐 크게 바뀌진 않은데, 지금보다는 조금 사회는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과학은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과학은 투 내용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원 과목에서 좀 어려운 게 빠져서 통합과학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래서 과학은 좀 더 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통합과학보다 어렵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통합과학. 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통합과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3 애들이 선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그렇죠. 중3 때 통합과학 한번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해야겠죠.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1 때 내신 과목이니까.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통합과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신 과목이니까. 해야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1학년이 끝났어요.
고2가 됐어요. 통합과학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고3 때 수능 모의고사를 보려면 해야겠죠. 고3 때는 수능 봐야 되니까 해야겠죠. 즉 통합과학을 4년 동안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좀 미리 해놓으면 좀 편한 과목들이 있다. 그런 게 통합과학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아마 통합과학을 안 할 텐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통합과학 강좌들이 다 개강이 될 거고요. 애들이 준비를 할 거예요.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필수니까. 그렇죠? 문제는 까다롭겠죠. 당연히. 내신에서의 통합과학 문제와 수능에서의 통합과학 문제는 많이 다를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라도 문제의 뎁스가 굉장히 깊어질 거고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통합과학을 하는 끔찍한 그렇죠? 통합과학을 4년 동안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1년 내내 하진 않겠지만 하긴 해야죠. 그러나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남은 1년 동안 통합과학을 잘 해놓으면 그 나머지 3년이 좀 편안해지겠죠.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겠죠. 시간을 좀 덜 뺏겨가면서. 지금 저희 그 아이들 중에 저희 학원 강좌 중에 프리우스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중3 아이들 대상으로 1년 동안 한 건데 그게 뭐 물리도 가르치고 화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 수업을 했지만 지구과학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의고사, 고3 애들 보는 모의고사를 지금 현재 중3 아이들한테 풀렸을 때 이미 2등급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미. 중3인데 고3 애들이 보는 모의고사를 2등급. 왜 안 놀라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놀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놀래.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3 애들도 2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걔네들은 편안한 거죠. 왜냐하면 과탐 2과목을 수능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을 고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2등급을 맞춰놓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자, 그래서 통합과학을 올해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는 내신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니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좀 빡빡하게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겠죠? 그래서 수시에서의 수능 비중이 커질 거고 정시는 거꾸로 특히 이제 과학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그 물화생지를 수능에서 평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그 과목을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를 대학에서는 궁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정시에서 교과 반영 이미 서울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도 교과 반영하는 학교가 늘어날 거다. 그러면 결국 수시 정시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질 거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예측이죠. 예측. 아, 이 설명회를 2년 후에 딱 보고 혼자서 그래 맞았어. 내 예상이 맞았어. 예, 다 틀렸어. 그럼 유튜브에서 내려야죠. 근데 여태까지 거의 맞췄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 설명에도 삭제를 거의 안 했죠. 안 했는데. 자, 종합전형의 방향성은 어떻게 갈 거냐. 지금이랑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내신 변별력이 약화된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고등학교에 그 종합전형 합격생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금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다만 좀 그 종합전형에서의 내신 그 비중이 지금보다 좀 편안하게 그죠? 1등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수능 최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빡빡해질 거다. 네, 굉장히 빡빡해질 거고 그 이게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통합사회가 있고요. 수학이 있고 통합과학이 있는데 예, 그 대학에서 요구할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계 합 뭐 5등급 물 갖고 와라. 단 수학 필수 아니면 뭐 통과 필수 뭐 이런 식의 모델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합 5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요거 빼고 국어, 영어, 통합사학만 112 맞춰갖고 최저학력 맞췄어. 이거는 5등급인데 이러면 대학에서 그 학생을 뽑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수능 최저가 만들어질 거다. 자, 정시전형의 변화 방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화 수학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제가 보기엔 90% 이상이다. 대학은 가능한 한 그 많은 걸 보고 뽑고 싶어 할 거고, 그렇죠? 예, 그럴 거고, 그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교과를 갖다가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날 거다. 뭐 요게 이제 크게 보면 대입 요강의 이제 변화 방향일 거고, 대학별고사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대학별고사는 아까 제가 4가지 전형서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그 다음에 학생부 기록, 그 다음에 그 수능,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이 4개의 전형서 중에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건 대학별고사예요. 당연히. 대학별고사는 출제를 대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애를 직접 보고 뽑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건데, 이게 재시험 면접이 있고 소양 적성 면접이 있고, 뭐 이거는 편의상의 구분이에요. 이거를 분류하는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재시험 면접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소양이나 적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면접이 있고, 학생부에 있는 그 기록된 내용을 거꾸로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면접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은 어쩔 수 없이, 저희하고는 고3 애들도 수업할 때 그 마지막에 그 대학별고사, 즉 면접 수업은 다 1대1로 해요. 1대1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애들마다 학생부 기록이 다르잖아요. 물어보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들별로 이제 문제 출제해서 그 뭐 한 아이당 이제 몇백 문제 출제하죠. 학생부에서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그 문제들을 갖다 샘플로 하긴 하지만 노가다죠, 완전히. 애들 기록 보고 다 예상 문제 뽑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1대1로 물어보면서 답변하게 하고 녹화하면서 답변했던 거 보여주고 답변 태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거죠. 연습했던 문제는 대부분 나와요. 왜냐하면 왜 연습했던 문제 중에서 대부분 나오냐 하면 다 물어보니까 저희가 그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이 꼭 해야 할 일은 뭘까? 책을 읽어야 된다. 사회 공부를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둘 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지금부터 사회교과서 공부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근데 책을 읽어야 된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태까지는 보통 책을 읽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책을 읽나요? 여기 책 읽는 집이 한 집도 없나요, 오늘은? 한두 집은 있는데 보통 소설을 많이 읽잖아요, 아이들이. 소설도 좋아요. 소설도 좋고 판타지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부터는 기왕 책을 읽는 거라면 저는 통합사회의 배경 지식이 될 수 있는 책을 읽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정치학 책을 읽어야 됩니다. 뭐 정치학 책이라고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뭘까요? 뭐 선거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거를 왜 하고 어떻게 하고, 선거의 4대 원칙이 뭐고, 선거의 4대 원칙이 뭔지 아시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 선거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서양사, 근대사를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평등 선거, 직접, 비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선거 제도라는 거에 원칙이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를 알고 들어가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아이, 각 그 개념 요소마다 다 이런 게 있겠죠. 법학책 읽어야죠. 뭐 삼심제도가 뭐냐,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애와 뭐 모르고 들어가는 아이의 차이. 헌법재판소가 뭐냐,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안국역에 있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건물이. 예. 거기 가면 그 맛집도 많아요. 한번 데리고 갔다 오세요. 여기 헌법재판소야. 예. 많아요, 거기. 예. 차는 그 헌법재판소 맞은편에 보면 그 현대 개동 사옥이 있어요. 거기 유류주차장이 넓고 좋습니다. 거기다 차 세우시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헌법재판소 한번 갔다 오시고 좋아요. 예. 저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법정 들어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때 주심 재판관님이 피고 박근혜를 탄핵한다, 이거 그때 막 유명한 짤도 막 돌아다니고 그랬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냐?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헌법적 환수를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경제학. 책 읽어야죠. 그렇죠? 경제학 책 읽어야죠. 수요가 뭐고, 공급이 뭐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아담 스미스가 누구고, 케인즈가 누구고, 이런 정도를 알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그냥 대략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배경 지식과 어떤 기반이 되는 이런 개념어들을 애들에 노출돼서 그런 게 친숙한 상태로 사회교과서를 만나는 아이들과 이런 걸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걸 갖다 만나는 애들은 공부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책을 읽혀야 돼요. 근데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읽어야 될 책은 굉장히 많죠. 대충 꼽아봐도 한 500페이지짜리 책을 고등학교 통합사에서 등장하는 그런 영역별로 봐도 대여섯 권을 읽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500~600페이지짜리 대여섯 권을 읽는다. 그럼 내가 30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되는데 300일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10페이지고 100일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30페이지고 애들이 30페이지씩 매일 읽을 수 있나요? 세 줄도 안 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읽혀야죠. 읽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몇 명이 됐든 모아서 방학 때 책 읽히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사실은 했던 건데 지금 애들이 통사가 또 수능 필수가 되면서 점점 중요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책을 읽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전투적으로 읽혀야겠다. 전투적으로. 자, 통합과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1등급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도 내용에 관한 그 이해가 미리 돼 있어야 돼서 통합과학은 사실 근데 이런 수업이 왜 어렵냐 하면 통합과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있다. 그러면 어머님들의 머릿속에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기타 과목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과를 가는 애들이라면 수학과 통합과학은 비중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나중에 2년 있다 까봐야겠다. 자, 대학은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할 때요. 수학 갖고 와라는 말을 안 해요. 수학이나 과학 중에 하나 이상은 갖고 와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수학을 못 가져가면 통합과를 가져가면 됩니다.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그 수학과 통합과학의 반영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의 정시 선발하는 대학들은 100%다 그러면 수학, 통합과학을 합쳐서 50%에서 60% 정도를 비중을 둘 거고요. 국어, 영어, 통합사회를 합쳐서 나머지 50%, 세 과목을 합쳐서 이 정도 둘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수학과 통합과학은 예를 들면 5대 5거나 아니면 55대 45거나 이 정도의 비중일 거다. 거의 차이가 없을 거다. 그래서 통합과학은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될 거다. 그런데 수학에는 그렇게 선행학습을 시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통합과학에는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학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리 통합과학을 미리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과학 수업을 일주일에 월수금 통합과학 이렇게 짤 수는 없다. 왜? 아무도 안 들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한다. 통합과학. 수학은 3일 동안 하자 그래도 수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수학 시킨다고 3일을 보내실 거잖아요. 근데 통합과학 3일 하자 그러면 안 보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한다. 근데 비중은 똑같다. 내용은 많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통합과학이 될 거다. 입시에서는.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국영수는 주요 과목이고 사회과학은 기타 과목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그런 프레임에서 입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나이 먹으면 원래 안 바뀐다면서요. 안 바뀌어요, 잘. 국어, 영어, 수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국어, 영어, 수학은 국어는 지금부터 객관식 문제를 위해서 막 이론적인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책을 읽는 게 오히려 글을 읽는 힘이 있으면 짧게 할 수 있고요. 글을 읽는 힘이 없으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국어는 내년 여름부터나 이제 시작하면 저희는 보통 중3 여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뭐 내신 국어든 수능 국어든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마다 능력치가 정말 천양지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3 아이들 대상으로 3시간짜리 영어 시험을 보거든요. 1년에 한 2번 보는데 굉장히 저인방식으로 평가를 해요. 어휘다. 그럼 뭐 어휘를 갖다가 한 300문제를 물어보는데 중학교 수준의 단어부터 고1 수준 단어, 고2 수준 단어, 고3 수준 단어, 약간 토플 수준 단어까지 쫙 해놓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풀게 하고요. 문법도 영역별로 뭐 부정사다, 동명사다, 분사다, 뭐 시제다, 태다, 가정법이다, 뭐 관계사다, 접속사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 영역별로 나눈 걸 또 수준별로 나눠 갖고 그렇게 어휘하고 문법을 평가를 해보면 똑같은 중3인데 1000점 만점에 800점대, 900점대 맞는 애들이 있고요. 200점대, 300점대 맞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는 그런 과목이에요. 어렸을 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미리 등급을 받아놓으면 편하니까 영어는 또 시간만 투자하면 그 사실 학원 같은 걸 보낼 때 아니면 뭐 집에서 과외를 시킬 때 제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면 이게 나올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제대로만 시키면 무조건 나와요. 등급이 가장 정직하게 나오는 과목이고, 올해 고3에도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그 오늘 이제 조교 저희가 이제 TA라고 해서 조교들인데 아이들이 그 학교 끝나고 중3 애들이 바로 와서 공부를 하니까 한 3시 좀 넘으면 애들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3시부터 6시 사이에 질문이 넘쳐나요. 질문이 너무 많아갖고 그 질문을 받아주는 선생님들 갖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 제자들을 부르는데 지금 우리 제자들이 걔들 대학을 다니니까 지금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놈 전에도 바빠요. 그래갖고 그 너무 부족해갖고 지금 요번에 수능 본 애들을 2명을 불렀어요. 근데 원래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 발표 나기 전에 애들 안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얘네 2명은 서울대 연고대 중에 하나 이상은 둘 다 붙겠어. 그래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님들이 내가 와서 일 시킨다고 뭐 저한테 뭐라 그럴 엄마들도 아닐 것 같아. 그동안 많이 이제 좋은 관계 속에서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근데 그 두 녀석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는 성보고등학교, 하나는 남고등학교인데 둘 다 서울대 연고대를 썼거든요. 두 놈의 공통점이 뭐냐? 둘 다 수학과는 잘해. 근데 둘 다 영어 바보야. 영어 바보야, 진짜 영어 바보. 그 수학과만. 그래서 영어 못한다고 맨날 상담해 주잖아요. 선생님 열심히 할게요. 그래 열심히 해. 올라가. 공부해. 그러면 8층에 독서실 올라가잖아요, 애들이. 올라가면 딱 앉아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수학 공부해요. 영어를 안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시험 보면 또, 야, 영어 어떻게 된 거야? 열심히 할게요. 또 수학 공부해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 등급이 둘 다 3, 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던 아이들인데, 요번 시험인데 하나는 1등급 받고 하나는 2등급 받았어요. 최저 맞추는데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능 본날 밤에 문자를 보냈더라고, 한 녀석이. 선생님 덕분에. 1등급 88점 맞았대. 88점 맞아서 1등급 못 받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최저 등급 맞췄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와갖고, 야, 임마, 너는 그런 문자를 나한테 보내면 어떡해. 나는 건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걸 갖다 관악구에 온 구민들이 알게 해서, 어떻게 학원에 애들이 많이 올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지. 그럼 내가 아는 걸 나한테 보내면 뭐하냐. 너랑 나 사이에 고맙다,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좀 프랙티컬하게 생각해라, 실용적으로.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는 그런 과목이다. 수학은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많이 해놓으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나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루에 100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풀면 100문제 풀거든요. 겨울방학 너무 좋죠. 하루에 6시간씩 수학은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좋은 데가 못 가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목 선택,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와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진로를 사실 참 굉장히 어렵죠. 진로를 미리 설정하면 참 좋은데, 저 어렸을 때 생각해봐도 저는 고1 때 제가 갈렸던 그 학과와 고2 때 학과와 고3 때 학과가 계속 다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와서도 1년 딱 다니고, 저는 저희 전공 수업을 거의 안 들었어요. 딴 과 가서 놀았거든요, 주로. 수업도 딴 데 듣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뀌지. 근데 진로를 정해놓으면 참 좋은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인문계자 연계는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문계자 연계를 미리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가능하면 문과는 안 보내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고 불리하냐. 근데 어떤 과목이 어떤 전공과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게 판단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의 영역이 점점 중요해지게 되고 좀 미리부터 독서와 결부해서 진로 관련 독서를 시킨다라든가 제가 아까 홍범집 와서 한번 가보세요 이런 말도 했는데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주말에 한 번씩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애들이 몰라요 실제로 잘. 요즘 애들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까 우리 대석 선생님이랑 밥 먹다가 전화기를 딱 봤는데 그 블랙핑크라는 뭐가 있대요? 아세요? 근데 그 회사 그 매니지먼트 회사가 주식이 25%가 올랐대요 오늘. 그래갖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블랙핑크가 유명한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블랙핑크를 모른다고.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름은 블랙핑크니까 읽을 줄 아니까.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희 딸이 세븐틴을 좋아하는데 너무 당연해 보여. 세븐틴 17명이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그런 정보나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관심사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이거 거꾸로 물어볼게요. 거꾸로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헌법재판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 아이들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한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렇죠? 제4의 권력기관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최종적으로 지키는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이게 헌법재판이라는 제도고 헌법재판은 기관인데 그걸 모르는 아이를 제가 바라보는 그러니까 애들을 똑똑한 애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저를 블랙핑크를 아는 어른으로 만드는 것과 아이들을 헌법재판을 아는 아이들을 뭐가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보질 않는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컨설팅이라는 과정은 결국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과정인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 공부에 관한 선한 영향력도 주지만 아이들 갖다 지적인 아이들로 바꿔내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과의 대화가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과의 대화가. 근데 그걸 부모님이 해주시면 참 좋은데 되세요? 집에서? 잘 안 되시죠? 그죠?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둔 부모님들은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들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들 눈치를 봐. 왜냐하면 이 새끼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사춘기가 극성이 어디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들 눈치를 보면서 뭐 이렇게 이런 부모님이 있고 또 하나의 부모님은 아들이랑 말을 안 하죠. 그쵸? 왜냐면 부딪혔어 이미. 그래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랑 사이가 오히려 좋아지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또 뭐 밥상머리에서 붙잡고 지적인 대화를 한답시고 야 헌법재판소 가자 그러면은 딱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우 꼰대 막 그런 그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독서 제가 이제 방학 동안 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컨설팅의 영역에서 아이들과의 그 나누는 대화 속에서 아이들 지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저희 학원에 지금 중2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선발을 좀 하려고 합니다. 딱 10명에서 20명 사이만. 그래서 뭐 이런 성적이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태도. 여기서 태도는 아이의 태도죠. 부모님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안 만날 거니까. 부모님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고 아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아이가 일단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매일매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유도하겠죠. 그걸 갖다 이제 그 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본인의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볼 용의가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좀 저희도 이제 예비고일 내년 예비고일이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는 못해요. 저희는 선생님 숫자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아이들만 뽑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설명에는 뭐 반은 굉장히 그 팩트에 기반한 분석을 해드렸고 반은 그래도 자세하진 않지만 입시의 얼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렸고요. 그 내년에 또 이제 하겠죠. 내년에 하게 되면 그때는 대학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발표를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했던 얘기가 얼마나 맞는지 한번 맞춰가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죠? 네. 저도 참 오랜만에 중학교 어머니를 만나서 좋았고 나중에 설명할 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